안녕하십니까, 이표대표입니다. 저희가 이제 벌써 2022년 절반을 지나고 드디어 이제 여름에 한 달을 보내고 나서의 포트폴리오 성과와 전반적인 수익률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클리컬 커렉션. 저희는 이제 이게 엄청나게 금융위기처럼 다가오는 커렉션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일단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 워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불황의 숫자를 확인하고서부터 이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공유드리는 것을 이번 프레젠테이션의 키로 잡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GDP 그로스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얇은 라인은 한국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하게 바 차트는 미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두 분기 연속으로 GDP가 마이너스가 났으니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오게 되면 불황이라고 보통 불러왔습니다. 전미 경제인협회, 그러니까 NBER 기준으로 그렇게 해왔었는데요. 지금은 고용이라는 다른 지표까지 감안했을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코멘트가 있습니다만, 한국의 이 차트의 어떤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보통 한 분기 혹은 두 분기 정도 만에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기 사이클을 쫓아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조만간 이제 GDP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여기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 남지 않은 불황 중에서 경제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경제는 분명히 이제 조만간 불황이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불황에 따른 자본시장의 어떤 움직임 자체는 이미 경기 선행 지표에서 지금 좀 나쁜 것 같다라는 부분이 지금 발견되고 있고, 그리고 자산 가격들 보시게 되면은 먼저 시장에서 이 가격에 대한 반응이 먼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6월 말 기준 혹은 7월 달까지 YTD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약 20에서 많게는 30% 정도 지수들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본시장에서 조금 선반영된 부분도 있겠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자산가격 기준입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슈가 사실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눈에 들어오거나 하반기에 특히 3, 4분기에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비축류 이슈가 다시 크게 부상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된 이런 정치적인 이슈도 동시에 버무려지면서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이런 정치적인 노력을 통해서 비축류를 쓰거나, 그리고 정치적인 노력을 통해서 중국의 어떤 내수 경기 활성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G2가 지금 공통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지금 갇혀 있겠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경제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제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시장은 상당히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사실은 어떻고, 그 구체적인 사실 중에서 가장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서플라이 체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경제적인 사이클에 관련된 부분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7월 말 기준인데요, 8월 달에 발표된 IMF의 글로벌 GDP 그로스는 마이너스 10% 정도로 하향 추정이 추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봄에 4월 말 기준으로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이미 하향 추정이 한 번 됐었는데요, 추가적으로 한 10% 평균적으로 다 하향 추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국가가 어디냐, 지역은 어디냐라고 놓고 봤을 때, 이게 보시게 되면 2022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아시아가 좀 버티고 있습니다. 중국이 있는데도 이 정도고요. 그리고 남미도 어느 정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은 아직 사실 이 3.8이라는 숫자를 시장에서 아직 신뢰하지 않는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3% 하회했고, 미국도 3% 하회하고, 따라서 결국은 보게 되면 중동, 그리고 이머징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정도를 저희가 꼽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조금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사실 여기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장 오래 잘 맞췄던 하우스는 BOFA, 멜린치였습니다. 사실은 전신이 메릴린치였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런 WM 웨스트 매니지먼트 부분에서 의견을 내고 그 추정치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면
가장 특이한 부분은 연간으로 봤을 때는 2022년 연간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CPI 기준으로는 7.9 거의 8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 2022년 4월 4분기에 와서도 6.9, 약 한 7% 수준까지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금리 아니겠습니까? 금리를 보시게 되면 3.38, 즉 지금으로부터 2022년 2분기 말로부터 보게 되면 약 1.75%에서 1.8% 정도, 즉 한번 빅스텝과 한번 자이언트 스텝 정도가 들어가 있는 금리 인상은 추가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가장 배어한, 그러니까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나리오가 시장에서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도 되게 꺾이지 않고 되게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제는 글로벌 공급망이 이번에 보시게 되면 약간 피크아웃을 하고 이슈가 된 부분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완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아직 통일된 의견이 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이제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자산 가격에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지금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BofA, 멜린츠가 잘 맞췄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현재 경제 상황을 파악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지금 글로벌리 유가 관련된 이슈가 되게 컸었고 실질적으로 100%를 세게 밟고 올라섰던 유가의 가격 자체가 최근에 조금 하향 안정화됐는데요. 물론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풀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글로벌리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공급 이슈가 더 추가적으로 완화될 수 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글로벌리 공급망 이슈가 있는데 유가에 관련돼서는 충분히 많이 노력을 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미국이 석유를 수출하는 규모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역대급으로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유럽 때문이거나 다른 석유를 생산하지 못하는 선진국들에 지금 이거를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본인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인데요. 즉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글로벌리 가장 큰 산유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석유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이제 끝까지 온 부분일 수도 있겠다. 즉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급망 이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그래도 꽤 컸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실제 자본시장에 갔을 때는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마도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네 가지 F 형태로 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orward, 그러니까 미래에 관련된 선행지표,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금융 위기와 유사한 부분인지 확인되는 부분, 그리고 Fed,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율에 관련된 FX, 사실 주로 이제 달러 인덱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행지표, 사실 자본시장이나 GDP를 가장 잘 설명한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 PMI입니다. PMI 글로벌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GDP를 거의 유사하게 이제 쫓아가는 형태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의 GDP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PMI가 한 번 더 꺾이게 됩니다. 요번에. 즉 앞에 꺾였던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꺾이게 되기 때문에 GDP는 한 번 더 빠질 수 있겠다. 즉 3분기도 편안하지 않은 GDP 숫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이미 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로 그러면은 이런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봤더니 전통적인 전략의 failure, 실패가 나타나게 됩니다. 골드만삭스가 6대4 전략, 즉 60% 정도의 주식과 40%의 정도의 안전자산인지 채권을 비롯한 대체자산들을 활용했을 때 성과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적인 사이클에서는 20% 이하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면 이때도 보게 되면 코로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를 지금 넘어섰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수준에 해당되는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경제 상황을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수준은 금융위기가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라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금융위기가 오느냐에 관련돼서는 아직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지만
문제는 전통적인 월가에서 가장 좋아하는 6대4 전략이 실패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로 투자 전략 관련 부분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자본시장에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금리가 되겠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 일단 이 차트를 만들어 놓은 옥스포드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3년 연말까지 금리를 확 떨어뜨릴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은 그 중간 정도의 녹색 라인을 따라서 천천히 금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2022년 연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지만 연준 이사들은 2023년까지는 일단 금리를 올릴 거고 그 뒤에 이제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밝힌 상태입니다. 즉 너무나 1년간의 금리 사이클에 대한 가정이 틀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불확실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연준의 입장까지 살펴봤는데 문제는 최근까지 있었던 이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달러의 초강세 국면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달러롱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옌과 같은 그러니까 BUS 달러, 그러니까 선진국 통화 바스켓이죠. 만약에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베팅이 일어난다고 하면 위로 많이 표시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통화에 있어서 보시면 달러의 숏 포지션은 거의 지금 소멸했고요. 다 달러의 롱 포지션에 이런 선진국 통화의 숏 포지션이 이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투기적 포지션이 극단적으로 지금 달러 베팅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달러를 지금 글로벌 매니저들은 so crowded 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많이 지금 달러 롱 포지션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도 사실 많이 오른 국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뒤에 전략에서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선행지표가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월가가 가장 좋아하는 전통적인 투자 전략들이 실패하고 있으면서 연준의 움직임과 시장이 보는 금리의 움직임이 지금 전혀 다르다는 부분과 함께 결론적으로 달러 포트폴리오가 초강세를 보였던 부분으로 저희는 지금 자본시장을 봐왔는데요. 이런 부분이 자산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요약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0% 정도 빠졌습니다. 보시면 주식시장이. 그 이야기는 이렇게 미국의 EPS 그로스가 요런 라인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주가지수는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약 20%에 해당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익이 움직이는 방향에 비해서 주가의 하락은 20% 빠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런 자본시장의 어떤 충격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요 라인을 쫓아서 비슷하게 결국은 움직이게 될 텐데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나는데 빨리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느리게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주식을 장기 투자하게 되면 결국은 돈을 버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지수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그 이유는 기업의 이익이 계속 증가한다는 가정 때문입니다. 가정이 보면 지금 이렇게 증가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가격이 빠지고 나서 만약에 한 3, 4년 뒤에 만난다라고 한다면 지금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비용이 너무 커졌죠.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 자체도 지금 투자등급 회사채가 거의 4에서 5%까지 주는 채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로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지금 주식이 크게 매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빨리 만날 수 있다라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20%를 거의 1년에서 2년 만에 벌 수 있기 때문에 꽤 높은 매력도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지금 주식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럼 금리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시장의 금리 수준은 2024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미 연준 의사록에 찍힌 연준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수준은 3.5에 약간 못 미치는데요.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2024년의 금리 수준은 2.5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약 그러니까 1.5에서 2% 가까운 금리 차이를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극대화되는 게 2023년이고 이 부분 자체가 약 2%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2%는 언뜻 들어보면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미국 금리가 빵에 있다가 2%를 추가적으로 올리고 또 추가로 2%를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은 앞서 봤던 것처럼 주식시장이 20% 가까운 하락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업 이익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채권 관련된 이야기까지 좀 드렸는데요. 이런 자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또 부동산인데요. 글로벌 부동산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그 과열 인덱스를 그려봤을 때, 즉 렌트가 가격의 20%를 초과하거나 아니면 소득의 20%를 초과하는 비중을 살펴봤더니 지금 거의 8, 9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과열됐다고 볼 수 있는데 요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40년 만에 최고치에 다다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부동산 가격까지도 지금 되게 과열된 국면에 있는데 지금 금리를 올림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똑같이 존재하고 있구나. 근데 부동산 가격은 크게 지금 조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오히려 조금 약간 불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에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 건설주들을 보게 되면 가격 조정이 좀 크게 일어났는데 이런 부동산 가격 조정 이전에 보통 보게 되면 건설주부터 가격이 조정이 조금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사이클에 가장 이제 조금 논란거리가 됐었던 유가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브렌트유랑 WTI가 사실 역대급으로 많이 벌어졌습니다. 가격 스프레드가 보통 보게 되면 한 4불이거든요. 4불인데 지금 11불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2배가 넘는 거의 3배 가까이 스프레드가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공급, 자원 배분의 왜곡 때문인데요. 브렌트유라고 하게 되면 주로 유럽에서 쓰고 있는 석유 유종이고요. WTI는 주로 미국 북미 지역에 쓰고 있는 유종인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벌어졌다고 하는 건 자원 배분 왜곡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가격이 올라가든지 브렌트가 둘 중에 하나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가장 뉴스에 지금 저희가 좀 신경이 거슬리는 부분 자체가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부분입니다.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얼마나 빠져나가느냐? 최근에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보단 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이게 신흥국들이 채권을 발행하고 나서 이제 연수가 다 돼서 만기가 돼서 사라지는 규모고요. 요거는 신규로 발행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를 서로 더해봤더니,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니까 이걸 더해봤더니 0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신흥국들이 더 이상 채권을 크게 발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정 상태가 예전에 비해서 좋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신흥국의 위기는 조금 과장된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부채 위기를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왜냐하면 신규로 발행하는 채권과 없어지는 채권의 규모가 크게 차이 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가? 실질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공유 드리는 것으로 포트폴리오 관련된 설명을 조금 요약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에너지다. 왜 에너지냐? 사실 투자 테마에 있어서 섹터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에너지랑 유틸리티를 빼놓고 나게 되면 2분기 말 기준으로 2022년 3분기 이익 추정치가 7월 마지막 주까지 6월 말부터 그러니까 3분기 들어와서 3분기 이익 추정치를 쭉 쫓아가 봤더니 이 두 개를 빼놓고 나면 다 마이너스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S&P 500이 평균인데 시장 지수니까요. IT도 지금 마이너스 나고 있고 헬스케어도 마이너스 나고 있고 컨슈머 스테이플까지 필수 소비재까지도 지금 다 마이너스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에너지 인프라에 해당되는 유틸리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지금 다 하향 추정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하게 되면 이익 추정치가 조금 좋아지는 것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쪽은 에너지 테마에 가깝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무조건 이제 유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부담이었는데요. 보시게 되면 2022년 들어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SPR, 스페셜 이제 페트롤리엄 리저브 자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게 이제 요 파란색 점선 라인이 예전에 리만 사태가 터지고 나서 유가가 100불 위로 슈팅했을 때 사이클이고요. 요거는 최근에 5년 유가가 거의 마이너스 갔었던 때 수준의 사이클인데 그 둘에 비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많이 SPR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선거 전후로 해서 분명히 SPR은 큰 정치적인 부담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신흥국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기서 한 번 더 요약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게 스트롱 달러가 위로 가게 되면 스트롱 달러인데요. 그러니까 이 위에 이제 선진국 통화 바스켓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정말로 달러가 초강세였고요. 신흥국 통화 바스켓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실 신흥국에 비해서는 달러가 더 강세는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신흥국의
달러 대비해서 통화의 약세는 좀 덜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이게 1분기 말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2분기 말이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분기 말에 비해서 2분기 말에 통화 약세가 상대적으로 덜한 국가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 말은 추가적으로 약세가 덜 진행됐다는 걸 의미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 통화보다는 신흥국 통화가 지금 상당히 조금 스테이블하다. 놀라운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지금 아이러니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위기는 사실 중국에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전체 경제 규모, GDP 기준만 딱 놓고 보게 되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G2 중에 하나니까요. 하지만 증가율을 기준, GDP 그로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레벨 다운되고 레벨 다운되고 레벨 다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율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분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어떤 위기가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는 조금 슬로우 다운 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옛날만큼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위기를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위기를 그것만 가지고 너무 부각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약간 그로스 측면에서는 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올가에서 가장 좋아하는 포트폴리오가 6대4 포트폴리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식을 60%, 나머지 이제 안전자산들 40% 가고 있는데 1970년대 약 50년간 놓고 봤을 때 올해는 분명히 극단적으로 나쁜 시기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반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격이 급락을 많이 했었던 이런 구간들, 특히 6대4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에너지에 민감했던 시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1년 기준으로 최상위권의 수익률을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도 전략도 그렇고 글로벌 주식형 포트폴리오도 그런데 이런 최상위권 수익률을 사실은 계속 유지할 수 있었거나 이번 사이클에서 사실 성공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지난 10년간의 에너지와 상관없었던, 인플레이션과 상관없었던 사이클에 쓰던 투자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경제학 원론적인 인플레이션 사이클 환경화에서 투자 방식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거나 인플레이션이 없는 환경에서의 어떤 약간 좀 버블에 관련된, 버블을 잘 활용하는 투자 방식에 너무 저희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략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의 사이클에서 대응이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주지하시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자산을 선택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에너지 민감 시기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포트폴리오 성과를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때를 참조하시게 되면 분명히 투자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이고, 지금은 상당히 백투더 베이직, 진짜로 기초에 기반해서 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제 환경에 기반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저희가 지금 성과를 상당히 잘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사실 실질적으로 글로벌 포트폴리오 펀드들하고 비교해서도 저희가 월등한 수익률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3년 거의 5년 가까이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사이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시고 투자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가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조금 변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또 따로 준비하여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